정부가 영덕천지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찬성 여론을 조직화하기 위해 시위를 사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이 이르면 이달 말 서너 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부처의 장관을 싹 다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추미애와 강경화는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50억 원 정도를 쌈짓돈처럼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법무부 특활비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김 전 회장은 여권만 조져버려라 라는 녹취는 진위가 와전된 것이라며 로비 자금은 이강세 전 대표에게 준 것일 뿐 정치권으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의 정치 편향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마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CNN은 경영난으로 인한 내각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 차인 내년 국정홍보 예산으로 올해보다 120억 원 늘어난 4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거 정권의 임기 4년 차 예산보다 250억 원가량 많은 액수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한 명당 2천만 원을 주자던 김두관이 이번엔 집 한 채씩을 주자고의 논란입니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아침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5분가량의 뉴스 영상이었는데 업로드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해 결국 20분 단위로 영상을 끊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끔 이런 상황이 발생해 구독자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린 점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관제대모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가 어떤 필요나 목적에 따라 강제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한다는 뜻의 관제와 데모가 결합한 단어인데요.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아닌 뒤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집회를 관제데모라고 합니다. 이 관제데모는 종종 정치권 공방으로도 이어지곤 했었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관제데모 논란이 다시 일 듯합니다. 정부가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탈원전 찬성 여론을 조직화하기 위해 시위를 사주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산업부에서 주민들이 탈원전을 원해서 원전 건설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주민들로 구성된 천지원전 생존권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 담당자가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전원개발례 정구역 고시해제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2년 영덕읍성리 일대 300만 제곱미터를 전원개발례 정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집회 제안 당시는 정부가 천지원전 건립 백지화를 발표한 지 2년째 되던 시기로 고시해제 및 보상 요구 주민과 원전 건립 약속 이행을 주장하는 주민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양측 주민 모두 정부 정책 탓에 입은 재산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산업부, 한수원, 영덕군, 대책위 관계자들이 보상 규모를 두고 논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영덕읍 성리 김영찬 이장은 산업부 관계자가 정부 정책 방침상 천지원전 전원개발례 정구역 고시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 의사에 반해 고시 해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우려가 있다. 주민들이 집회를 해주면 고시를 해제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곤 대책위 사무국장도 산업부에서 주민들이 탈원전을 원해서 원전 건설을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윤 사무국장은 피해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왜 집회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1년가량이 지난 올해 9월 주민들에게 고시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역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윤 사무국장은 주민 확인서를 받고 싶다면 탈원전 결정 후 1년 이상 고시 해제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까지 함께 보상해달라는 뜻을 산업부에 밝혔지만 산업부는 이를 거절한 채 탈원전 여론만 강제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덕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사후에 주민들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방귀낀 놈이 승질낸다. 이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여권이 총발기하고 있죠. 정권 흔들기 수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검찰이 정책을 왜 수사하나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재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여권의 이런 작태를 작심하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는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라고 강조한 건데요. 검찰의 원전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압박해온 여권을 향해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최이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여권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듯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 기이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대전지검에 가서 말할게요. 원자력 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고도 정작 자세한 진술과 증거는 대전지검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추미애의 충견 이성윤이 있는 중앙지검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뜻이겠죠.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원자력 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놓고도 정작 자세한 진술과 증거는 대전지검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달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은 친여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올해 1월 한수원 사장과 회계법인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강창호 한수원 세월원자력본부 세월일발전소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장 제출 9개월 만이었는데 검찰이 강 위원장을 조사한 것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마친 뒤 수사참고 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한 시기를 전후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 위원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내부 제보자나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수사 의지가 없는 곳에 소상한 증거 관계를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문장을 조서에서 빼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대전지검 형사부의 이상현 부장검사가 진행 중인 원전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이 특정 검찰청을 믿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 이성윤의 중앙지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요즘 개각과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연말연초 개각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당초 4.15 총선으로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을 때 정부 개각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보 라인만 소폭 개편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삶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사회 라인은 손대지 않은 사이 김현미 장관은 집값 못 잡는 부동산 대책 남발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를 넘는 막말과 아들 군유가 특혜 의혹, 윤 총장과의 대립으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코로나 전국 속에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헛발질 외교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같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장관은 없어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386 운동권이 지배하고 있는 청와대 권력에 눌려 장관들은 그저 꼭두각시일 뿐이다라는 분석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서너 개 부처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말 잘 듣는 영혼 없는 장관들이 나오게 될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이 이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서너 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1차 개각 대상에는 정부 출범 5년 멤버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2018년 9월 취임한 이재감 노동부 장관, 그리고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코로나 대처를 이유로 교체가 늦춰졌지만 이번에는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정욱 여가부 장관은 최근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으로 야기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하는 등 자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능호 장관과 함께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편의 코로나 외유 논란에도 이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미국의 정권 교체기 등 현안이 많고 문재인의 신임이 여전히 두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세 대책 등을 이유로 교체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 여권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도 소임을 다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연말 개각 대상에 포함될 방침입니다. 한편 당초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말했는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추 장관은 서울시장보다는 차기 대선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미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검토 지시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추 장관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재 거부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또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에 앞서 좌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서울변호사협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었죠. 언제나 추미애 편에 서서 추미애를 두둔하는 박범계조차 공감대를 얻기엔 부족하다며 이번엔 추미애를 감싸주지 못했는데 그래서일까요? 여당으로부터도 비판받자 추미애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냐는 전주의 국민의힘당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는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업 범죄 같은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여기서는 어떤 무슨 패스코드나 이런 걸로 관리하고 그럴 경우에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로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구 단계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네. 아직 법안을 낼지 말지는 아직 그런 거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법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 단지 연구 단계일 뿐이다.
법무부가 무슨 디지털 제품 연구하는 곳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좌파단체인 민변까지 나서서 추미애의 무대포 지시를 비난하고 나서니 꼬랑지를 슬며시 내린 거겠죠. 문재인이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계획이 없는 만큼 추미애는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람 딱 한 명 잡겠다고 또 어떤 기상천외한 법률 제정을 지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법무장관이 직접 관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봅니다.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되고요. 이미 국민이 쌈짓돈처럼 쓰는 아니 쌈짓돈 쓰는 그런 단정하지 특활비를 마세요. 용납하지 않으니까. 단정하지 마시고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됩니다. 법무부에 됐고요.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11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이 수사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 내역을 다 공개를 하시고 검찰도 다 공개해라 집행 내역을. 그 집행 내역 공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이상 집행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앞서 보신 대로 특활비 문제로 그렇게 역풍을 맞아놓고 추미애 장관이 또 특활비 문제를 거들먹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객기를 부린다라는 말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의 발언 중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추 장관 본인은 윤 총장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 정권 사람들의 특유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어디 이게 하루 이틀 일이겠냐마는 가면 갈수록 추태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밖에도 어제 추미애 입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욕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또 장관직을 그만둔 후에는 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닌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즉각 나왔는데요. 참 지랄도 풍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미애가 장관직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없었으니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 건 사실이지만 대선 직행이라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노무현 탄핵으로 친문 진영에서도 아직 반감이 남아있고 보수 중도층에서도 반감이 심하고 대선 후보로서 지녀야 할 확장성이 없는 추미애의 과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날 추미애의 발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추미애 발언의 핵심은 윤석열을 잡기 전까지는 장관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번 개각에서 추미애가 교체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모아졌지만 일단 추미애는 개각 대상에서 빠졌죠. 이건 윤석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딜레마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추미애를 장관직에서 내린다면 윤석열의 검찰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임기 말 정권에 대한 수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방패막 없이 검찰의 총알을 그대로 맞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추미애를 계속 끌고 가자니 막말과 자살골 등의 사고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라는 괴물이 탄생할 때까지 추미애가 버텨주길 바라는 청와대와 여권의 속내도 읽혀집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추미애의 끝이 안 좋을 거라는 것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탄 발언으로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가 했더니 하도 말이 많이 바뀌니까 이제 김봉현이 무슨 말을 해도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봉현의 말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1,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 전, 1, 2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뭔가 말을 지어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봉현은 최근 시사 전원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김봉현은 녹취록에서 나오는 음성은 자신의 음성이 맞다면서도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신이 도피 중에 측근에게 말한 통화 녹취록이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줄줄이 자신과 시사저널을 고소하자 자신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들은 얘기를 과장해 말한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이 김 전 회장과 지인 간 통화 내용은 맞다면서도 녹음 파일에서 거론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전 회장이 말한 내용의 신빙성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김영춘 사무총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줬다는 내용에 대해선 얼토당토하는 소리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이강세와 오간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이며 이 내용을 기자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억대를 줬다는 녹취 내용에 대해서도 기동민 의원 관련 녹취록도 제가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수사 진행 중인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호수 전 차관과 직접 통화한 적도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게이트 관련 내용도 들은 이야기를 과장해 말한 것뿐이라며 다른 통화 내용도 전면 부인했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처럼 자신이 측근에게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일부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들을 모두 거짓말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구속 후 그가 제기한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 등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김봉현의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한 트럼프 선거 캠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특히 트럼프 캠프 측은 민주당이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표 수천 장을 바이든 후보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변호를 맡았던 파웰 변호사가 최근 트럼프 캠프의 법률팀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의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현지 시각 1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유권자 사기와 비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여전히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여러 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광범위한 범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충분한 선거 사기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갖지 않은 채 논평하지 않는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민주당이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표 수천 장을 바이든 후보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업체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선거관리 지원업체 스마트매틱 등의 소프트웨어가 부정선거를 위해 고안됐다고 폭로한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 내부고발자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실시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울러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가로채기 위해 사용했던 수학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알고리즘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베네수엘라 등 해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터넷 원격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등 표 조작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웰 변호사는 이러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 많아서 마치 소방호스를 통해 들어오는 것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증거를 말해줄 수 있냐는 진행자 요청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말해줄 수 없다며 지금 바로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반 트럼프 색깔을 지나치게 나타내며 편파적인 논조로 문제가 되고 있는 CNN이 언론으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전에도 그랬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CNN의 문제점, 김자유 기자가 짚어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은 조작된 선거에서 이겼다.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하지 않았다. 나쁜 평판과 조악한 장비를 가진 극진 좌파 개인이 소유한 도미니언이 개표 집계를 담당했다. 선거일 밤에 일어났던 모든 기계적인 결함은 진짜로 표를 훔치려다 들킨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들통나지 않고 대거 성공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바이든이 이겼다는 표현을 썼다는 데에만 집중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겼다고 선거 이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전국적으로 개표하는 동안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라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든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광범위한 오류를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 등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CNN의 보도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CNN은 또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시위 도중 시위 참가자와 설전을 벌여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CNN의 한 기자가 참가자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시위 참가자가 미국 선거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통한 사기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CNN 기자는 지 혼자 격분하면서 황급히 인터뷰를 중단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공정한 언론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CNN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KBS에서 2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A 부장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CNN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며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을 포함해 KBS, MBC, JTBC, YTN, 연합뉴스, 조중동, 경향, 한겨레 할 것 없이 어떤 언론이든 지나치게 편향되면 신뢰성을 잃기 마련이고 결국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망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의 소유주 AT&T가 최근 빚더미에 앉으면서 CNN을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CNN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결국 매각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AT&T가 더 이상의 손실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마치 한국의 MBC를 보는 듯한데요. MBC도 최근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한국이건 미국이건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싹 다 망하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계 인사 4명이 미국 연방의회에 입성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영김 당선인과 미셸 박 스틸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메릴린 스트링랜드, 앤디 킴 의원과 함께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연방의회에 동시에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4명의 당선인 사진과 이들의 트위터 주소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영김, 스틸 당선인은 캘리포니아주 후보로,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워싱턴주 후보로 각각 당선됐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연구나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이나 지지층의 요구대로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식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취임 전 후보 시절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보종합청사로 이전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공약을 일찌감치 파기했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가 청와대에 틀어박혀 24시간 동안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경호원들은 공공연하게 총기를 노출하기도 했죠. 제 밖에도 정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이른바 재인산성이라는 버스 차벽을 세워 원천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자신들의 정책과 방향을 국민들과 소통하며 반대를 설득하는 참된 정부의 모습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 된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 차인 2021년도 국정홍보 예산으로
올해보다 120억 원 늘어난 42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보수우파 정권의 임기 4년차 예산보다 무려 250억 원가량 많은 액수입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4년차인 2021년도 국정홍보 예산으로 올해보다 120억 원 늘어난 42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가 편성한 국정홍보기획 내년도 예산은 예산 편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300억 1,200만 원보다 120억 5,600만 원 증가했는데요. 내년에 임기 4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정권 때의 임기 말 예산보다 최대 250억 원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임기 4년차 국정홍보 예산은 각각 173억 4,300만 원, 226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국정홍보기획 예산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던 국정홍보처가 2008년 폐지되면서 문체부로 옮겨졌는데요. 세부 항목은 정부의 정책홍보 지원,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이고 국정홍보가 주목적입니다. 국정홍보처 폐지 이후 문체부의 국정홍보기획 예산은 MB정부 때인 2008년에는 115억 6,600만 원, 2009년 162억 2,400만 원, 2010년 171억 8,900만 원, 2011년 174억 4,300만 원, 2012년 172억 8,900만 원 등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인 2013년에는 194억 2천만 원, 2014년 200억 5,200만 원, 2015년 236억 3,200만 원, 2016년 226억 3,500만 원, 2017년 254억 2,900만 원 등이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267억 7,800만 원, 2019년 265억 9,100만 원, 2020년 300억 1,200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문체위 소속한 의원은 예결위 등을 거쳐 예산이 확정될 테지만 정작 대통령께서는 국민들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서 홍보 예산만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임기 말에 국정홍보 예산을 이렇게 늘린 경우가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와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 목사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성격을 종합해 보면 특정 정당이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하다며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전 목사의 행동은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전 목사 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 목사 또한 후보를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표현의 범주라고 항변했습니다. 한편 전 목사의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30일 나올 예정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는데요.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이환승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굴에 약 1m 두께의 철판을 깐 듯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회의를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구 박원순에 대한 반성이나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유쾌한 선거로 만들겠다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는데 이들의 자신감,
쉽게 간과해선 안 될 부분입니다.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국민의힘당보다 귀책 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자신 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단장 주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슈로 승리했던 2010년 지방선거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민석 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조순의 청렴시정, 복권의 안정시정으로 민선 서울시정을 열었고 무상급식 투표로 표류하던 서울시정을 박원순의 시민시정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왔다며 새로운 시대 정신에 따라 서울을 세계적인 품격 도시로 완전히 바꾸겠다. 겸손한 책임감과 집중력으로 서울 시민과 새로운 변화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무상급식을 계기로 서울시장이 바뀌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학교에서 같이 먹고 공평하게 지내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석권하면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좋은 예로 들며 정책 선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단장이 지난 주말 사이 공지에 다소 긴급하게 이뤄졌습니다. 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상견례와 함께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당 선거기획단에서 공천규칙 등 공통사안을 논의하고 서울시당 기획단에서는 맞춤형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는 구조인데 기획단 관계자는 서울시 선거는 다른 곳과 비교해 독립성이 크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선거 대비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선 특성상 조직투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서울시 지역구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이어서 조직선거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긴급공지에도 불구하고 기동민 안기백, 서영교, 김병기, 김영호 이수진, 고민정 강선우 등 서울 지역구의원 상당수가 참여했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서울시장을 다시 한번 따내겠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민석 단장은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가장 안 좋은 경우에 비슷하거나 살짝 밀린다. 그런 것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경우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앞서고 있지만 방심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단합해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데 만약 국민의힘당이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킨 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준다면 저는 정말 국민의힘당을 머저리 같은 당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간만에 이 양반 소식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책 제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 김두관이 제대로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양산시에 중국 공산당과 한국 합작으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건립을 제안해 무리를 빚었던 김두관은 신생아 한 명당 2천만 원을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 자산을 주택으로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집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두관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건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이는 어제 오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활용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두관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신생아 출생 시 2천만 원을 신탁해 성년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와 이 신생아 자산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신탁해 성년의 주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자산주택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신생아 한 명당 2천만 원을 주자는 제안은 김두관이 지난 5일에도 제안한 내용입니다. 김두관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결국 기본자산 재원을 상속세와 증여세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김두관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최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로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이 도마에 오르자 정재계와 학계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 철폐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상속세율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기본자산제라는 김두관이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점과 포퓰리즘 논란에도 직면했습니다.
또한 국가 회계 시스템과 각종 조세 제도의 대규모 개편이 요구돼 현실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버러지 같은 발상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당 의원은 김 의원의 계산은 시드머니 2천만 원의 연복리 4.7%에서 5%를 계산해 1인당 5천만 원을 정부가 만들어주겠다는 발상인데 2천만 원도 5천만 원도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조 단위 예산을 너무 가볍고 우습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제안은 한 번 살고 만다는 식의 욜로 정책, 즉 인생은 한 번뿐이야라는 정책이라며 미래 세대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부채만 떠안기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도 김 의원의 주장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분배하자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자산을 신탁하고 운용하는 기관이 반드시 수익을 창출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경제 상황을 마음대로 예단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무식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돈 주고 집 준다는 김두관의 솔깃한 제안에 김두관을 지지하는 예비 엄마들이 없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북한스러운 김두관 소식에 이어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한 사랑이 깊은 이인영의 통일부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북 독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통일부 화살머리 고지 현장기념관 조성과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등의 남북협력기금 총 32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달 초 판문점 견학 재개를 시작으로 대북 독자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인영은 어제 16일 교추협 회의 모두 발언에서 얼마 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로 한반도는 큰 정세 변곡점에 진입했다며 정부는 이 전환의 시기를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으로 열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돈을 획기적으로 갖다 바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무서워집니다. 이인영은 독자 대북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남북 합의 이행이라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남북이 이룩한 합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또 한 발 작은 발걸음을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의 뚜벅뚜벅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도 이들의 조급함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죠. 조급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뚜벅뚜벅 걸을 순 없으니 말입니다. 이날 교추협 심의 의결을 통과한 19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인 화살머리 현장기념관 조성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화살머리 고지 감시초소가 일반 국민들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된다고 하는데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국제평화지대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함께 의결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사업엔 13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경원선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금액은 사업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경비를 중간 정산하는 성격을 띱니다. 추후 추가적인 금액이 또 쓰인다는 뜻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사용하지도 않을 남북철도 연결에 국민 혈세 써야겠습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여전히 공무원을 월북으로 규정한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사살당한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북한과의 평화만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정부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아침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